중년 여성뿐 아니라 남성까지 위협하고 있는 골다공증. 특별한 증상이 없지만 작은 충격에도 뼈가 쉽게 부러지고 심한 경우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데, 소리 없이 찾아오는 골다공증의 공포, 당신도 예외일 수는 없다. 네, 이 나이가 들면서 얼굴에 주름살이 생기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의 이 뼈도 나이가 들면서 노화 현상이 나타난다고 그러죠. 예, 지난 시간에 살펴본 퇴행성 척추 질환에 이어서 오늘은 퇴행성 척추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골다공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저희들이 마련을 했습니다. 의학 전문 MC 이무성입니다. 아니 아까 뼈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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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뼈라고 하신 것 같은데. 네, 골다공증 하면 중년 재밌으신 여성들이 분이에요. 아주 조심하면 된다고 생각을 할 때가 많지만요. 그렇죠. 네, 요즘은 여성뿐만이 아니고요. 30, 40대 젊은 남성들에게도 발생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골다공증 마냥 외면할 수만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도 말이죠. TV 앞에서 저희와 이제 함께 하시면서 야, 이 내 뼈가 약해지고 있구나 싶어서 겁부터 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자,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그런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서 우리 이제 약한 이 뼈를 아주 튼튼하게 확실하게 만들어 주실 분을 저희 자리에 모셨습니다. 한양대학교 구리병원의 정형외과 박예수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박예수 교수님. 기독교 아닙니다.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골다공증 하면 말이죠. 저희들이 이제 쉽게 이 뼈에 구멍이 숭숭숭숭 나는 그런 질병으로, 그 질환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골다공증이 뭔지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최근 가장 문제가 되는 이슈가 되는 질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국내 통계를 보면 최근 통계가 한 250만 명 이상의 환자가 추산이 되고 있고요. 네. 매년 한 5만 명 이상의 환자가 골절이 새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60세 이상의 여성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한 2분 중에서 1분 정도, 남성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5분 중에서 1분 정도가 골다공증성 골절로 고생을 하신다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이무성 MC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한번 잠깐 이 모델을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가져온 모델이 이 우측이 이 정상중 뼈 모델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좌측은 말씀하신 대로 이게 뼈가 숭숭 이제 구멍이 뚫려가지고 골다공증이 심각하게 발생한 그런 모델이 되겠습니다. 이런 상태가 된다면 뼈가 얇아지기 때문에 약해져서 쉽게 부러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근데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여성분들에서 이제 폐경이라든가 네. 최근에 이제 노화로 인한 문제, 뼈에 해로운 많은 약물을 아마 드시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고령화 사회하고 맞물려서 이런 골다공증 환자가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여자분들은 2분 중에 1분, 남성분들은 5분 중에 1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많은. 네, 참 큰일인데요. 그 교수님, 유독 여성분들이 골다공증이 많은 이유가 뭔가요? 보통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성분들에서는 남성보다 한 6배 정도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보통 이제 여성분들 같으면 남성보다 이제 골격이 아주 가늘고 그리고 약하고 이제 폐경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폐경이 되게 되면은 골소실이 가속화됩니다. 네. 특히 이제 이런 현상이 있는 것은 여성 난소에서 이제 여성 호르몬이 분비는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 네. 이 호르몬 자체가 이 뼈의 강도 유지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그런 물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폐경 이후에는 이 호르몬이 더 이상 분비가 되지 않기 때문에 골소실이 증가하신다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이 조기 폐경이 여성들에게 이제 보이는데, 이것이 골다공증의 이 발병 또 위험률을 이렇게 높여주는 어떤 원인이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네. 최근에는 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조기 폐경이라는 것은 한 40세 이전에 그 폐경에 이르는 것을 조기 폐경이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네. 이런 조기 폐경은 사실 아무나 오는 것은 아니고 최근에 이제 산업화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면역 체계 질환이라든가 네. 아니면 20, 30대 여성분들에서 암이 생겼다거나 이러므로 인해서 생기는 수술적 치료나 약물 치료 그리고 방사선 치료 같은 여러 가지 치료를 함으로 인해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네. 골다공증이 유발이 더 심각하게 될 수 있다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이거 단순히 뼈가 약해지는 현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이제 왜 이게
뭐 약해질 수 있잖아요, 뼈가. 근데 이게 맞습니다. 왜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게 되는 거죠? 골다공증은 처음 문제는 골절이 생겼을 때 초창기는 증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서히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제 뭐 조용한 도둑이다라고 저희는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이제 통증 없이 잘 지내십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뼈가 부러지게 되면은 그때서야 이제 통증이 시작되고 골다공증이 있으면 이제 알게 되는 것이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 가볍게 넘어지면은 뭐 손목이라든가 뭐 다리뼈 그리고 뭐 척추뼈 같은 것이 부러지게 됩니다. 이 부러지게 되면은 역시 아시는 것처럼 통증이 매우 심해지고 오랫동안 또 누워 계시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사망률이 올라가게 되는 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 네. 그 뭐 조금만 부상을 입으면 아주 큰일이 나겠네요.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골다공증 자체를 방치를 하면은 골절은 물론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 침묵의 질환이라고 불리는 네. 골다공증인데요. 어떻게 진단하고 치료하는지 화면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우리 몸의 뼈는 일생 동안 10년 주기로 생성과 파괴 과정을 반복하며 단단한 뼈를 갖게 된다. 그러나 새로 만들어지는 뼈보다 파괴되는 뼈가 더 많아질 때 뼈에 구멍이 생기는 골다공증이 나타나는데 보통 35세를 전후로 최대 골밀도를 자랑하고 그 이후 서서히 골 소실이 진행되기 시작해 5, 60대의 골밀도가 급격히 줄어든다. 이게 뼈에 골 밀도가 그러니까 골이 얼마나 충실하게 채워져 있는가가 뼈의 강도를 결정하기 때문에 중요한데요. 이게 강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약하게 되면은 작은 충격에도 부서질 수 있다, 부러질 수 있다 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증상은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골다공증이 의심되면 골밀도를 측정하는데 주로 골절이 일어나는 손목, 척추, 대퇴골을 중심으로 뼈의 밀도를 측정하고 골절의 위험을 예측한다. 골다공증의 진단 기준은 보통 점수로 매깁니다. T스코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통 정상적인 사람들은 T스코어가 0에서 마이너스 1까지는 정상적으로 보지만 T스코어 점수가 마이너스 2.5 이하가 되면 골다공증이라고 진단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골밀도의 수치가 마이너스 2.5보다 낮게 나오면 골다공증으로 진단하는데 이는 건강한 젊은 성인과 비교해 골밀도가 25% 정도 떨어졌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골다공증 진단을 받으면 적어도 5년에서 10년간 꾸준히 약물 치료를 해야만 골밀도가 좋아지고 골절을 예방할 수 있는데 환자들의 절반 이상이 3년 이내에 약물 치료를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크게 나눠서 호르몬제와 호르몬 유사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유방암이라든가 아니면 심혈관 질환 이런 것들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비스포스포니트라는 약은 식도에 많이 자극을 줘서 여러 가지 위장 장애와 식도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칼슘제와 비타민 D는 흡수가 잘 안 되고 속이 더부룩하고 속이 쓰리다는 부작용들이 가장 흔한 부작용입니다. 약물 치료를 중단하게 되면 그만큼 골절의 위험성이 높아진다. 만약 골절이 되면 소실된 뼈를 복원시켜주는 수술이 필요하다. 되게 많이 하는 수술은 이제 골 시멘트를 부러진 부위에 주입을 시켜서 고통을 경감시키는 그런 수술법이 있고 만일 골절이 돼서 이제 신경 손상이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 신경도 풀어주고 척추를 고정하는 큰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무서운 골절이 이제 대퇴골, 그 엉덩이뼈 골절이 있습니다. 골다공증으로 인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척추 압박 골절에는 척추 성형술이 시행되고 있다. 이 수술은 골절된 척추뼈 사이에 골 시멘트를 주입해 척추뼈 사이를 단단하게 지지해준다. 골 시멘트를 넣은 부위에는 대부분의 약간의 대부분의 문제는 없고요. 이제 그게 그 척추에 어떤 역학의 변화를 줍니다. 아무래도 강도가 센 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인접 척추에 골절이 좀 자주 발생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차후로 하더라도 일단은 지금 환자가 고통받고 있는 걸 빨리 해결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장기간 이렇게 통증 때문에 생기는 여러 합병증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빠른 적극적인 그런 치료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척추 압박 골절과 달리 대퇴부의 골절이 발생하면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
대퇴부 골절의 경우 골 유합이 잘 되지 않아 골절되기 이전의 상태로 회복이 힘들고 골절이 재발하거나 합병증으로 인해 사망하기도 한다. 따라서 골다공증으로 인한 대퇴부 골절에는 대퇴골두를 인공골두로 바꿔주는 인공관절 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수술 후 조기 보행이 가능하고 기능 장애가 많지 않기 때문인데 대퇴부 골절과 함께 퇴행성 관절염이 동시에 진행되는 노인 환자들에게 사용되는 최후의 방법이다. 예, 보통 두 가지가 대표적입니다. 첫째는 고관절 탈구입니다. 탈구는 어르신들이 연세가 많으시고 근육이 약해져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또 대부분의 노인들이 치매나 의식이 나빠지기 때문에 자기들 자신을 보호할 수 없어서 발생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감염입니다. 이 두 가지만 피할 수 있으면 인공관절은 한 번 수술에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수술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재활이 빠르고 회복이 빠르기 때문에 그러한 장점으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에 더 위험한 골다공증. 한번 약해진 뼈는 작은 충격에도 쉽게 골절될 수 있다. 네, 화면 참 잘 봤습니다. 뼈 자체가 약해져 있기 때문에 재발, 재골절의 이제 빈도가 높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그런 상황이 되면 보통 말씀하신 대로 재골절이라는 것은 이 골다공증 환자에 있어서는 한 7배 정도 높아진다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어휴. 정상에 비해서. 네. 그러니까 이제 근육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이제 이런 문제하고 맞물려 있겠는데요. 네. 그러니까 강한 뼈에 비해서는 아주 지속적인 운동이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골다공증으로 인해서 대퇴골이나 척추뼈에 이제 많이 골절이 됐다. 그렇게 되면은 오래 이제 누워 계시게 되겠죠. 누워 계시면서 이제 이러이러한 운동 부족 때문에 이제 골다공증이 더 심각해지고 그러면서 재골절의 위험도가 점점 높아지는 것이라고 아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네, 결국은 골절이 일어나지 않게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조심해야 교수님, 된다는 근데 얘기죠. 골다공증이 그렇게 증상이 없나요? 저희가 뭐 미리 체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도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이제 조기 진단법을 이제 말씀하시는데요. 골다공증은 말씀드렸던 대로 조용히 진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뼈가 약해지고 이제 망가지게 되면 사실 발견이 되고요. 뭐 한 10여 년 전에는 뼈가 이제 심각해져 골절이라든가 뭐 극심하게 골 소실이 와서 네. 방사선을 엑스레이를 찍어봤을 때 이제 가끔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발견되게 되면 사실 이제 치료가 좀 늦어지는 거겠죠.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연쇄적인 골절 가능성은 이제 피할 수가 없는 것이 되고요. 그렇지만 최근에는 골다공증 측정기라는 아주 간단하게 검사할 수 있는 조기 진단법이 많이 지금 밝혀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골다공증과 또 이 퇴행성 관절염을 좀 이렇게 혼동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심지어 이제 척추에 그 퇴행성 관절염이 의심이 되면은 이게 이제 골다공증이라고 아주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골다공증과 퇴행성 관절염과의 차이를 조금 설명을 해주시죠. 교수님. 예. 네.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관절이 닳아서 이제 없어지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소적인 퇴행성 변화가 나타나는 질환이기 때문에 관절에 통증이 생기고 그리고 이제 움직임에 장애가 발생을 하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관절의 기능이 상실되는 그런 질환이 퇴행성 관절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많은 환자들이 이런 증상 자체를 골다공증, 지금 말씀하셨던 뼈가 약해져서 발생하는 것으로 아시고 계시는데 골다공증은 말씀드렸던 대로 골절이 생기기 전에는 증상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골절을 과도하게 움직인 다음에 통증이 있다. 아니면 저녁에 통증이 또 이렇게 발생을 했다. 그리고 이제 휴식했더니 호전이 되더라. 그리고 체중을 지탱하는 관절이라든가 특히 이제 무릎 관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상을 보이는 경우에는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오히려 증상이 보이면 퇴행성 관절염을 의심할 수가 있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지금 참 좀 어렵네요. 그쵸? 저는 좀 이게 네. 좀 조기 네. 진단이라는 게. 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특별한 그 증상이 없기 때문에 폐경쯤에는 골밀도 검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받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할 것 같긴 한데요. 혹시나 골다공증을 예방할 수 필요한 그런 사람들이 여성 외에 또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본다면 보통 65세 이상 모든 여성분들은 다 검사를 해보셔야 됩니다. 더불어서 65세 이제 이전 환자들이 아마 문제가 되겠는데요. 골다공증 이제 위험 인자를 가진 분들은 이제 곤란해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던 이제 조기 폐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난소 절제조 수술이라든가 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내분비 질환 같은 질환이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많은 동반 질환으로 성인병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반 질환으로 약물 섭취가 많으신 분들, 네. 그리고 영양 섭취가 좀 문제가 있으신 분들, 그리고 이제 오래 운동을 못 하시고 누워 계신 분들, 이런 분들 같으면 반드시 골다공증 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더불어서 이제 가족력 같은 것도 이제 문제가 되겠죠. 사소한 충격으로 골절이 된 적이 있으시다. 검사해 보셔야 되고, 그리고 가족 중에 골다공증 환자가 있으시다. 그러면 그분 검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하셨던 이 남성분들에서 네. 남성 골다공증 같은 경우에서도 제일 문제는 음주라든가 흡연 이런 경우에 이 음주나 흡연이 많으신 분들은 꼭 남성분이라 할지라도 골다공증 검사를 하시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남자들에게도 언제든지 그렇죠. 피해갈 수 없는 병이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 왠지 제가 이제 이렇게 보면 뭐 마른 분보다는 뚱뚱한 분들이 이 과체중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뼈들이 혹사당해서 골다공증에 더 노출돼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전 어떻게 보여지는데 이것도 차이가 있나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비만 여성에서 이 골절 발생, 골다공증의 발생은 더 적게 보고가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증가된 체중 자체가 어느 정도에서는 뼈를 강화시키는 그런 효과도 있고, 반대로. 동시에 이제 지방 세포에서 네. 말씀드렸던 이 에스트로겐의 대사물이 네. 이제 뼈를 좀 강화시키는 그 골다공증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인 비만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는 괜찮다고 알려져 있고요. 이제 마른 여성분이 문제가 되겠는데요. 마른 여성분들은 골량이 전반적으로 감소가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폐경후에 이제 골량이 더 급격히 감소가 되게 되고, 그러니까 골절이 빨리 발생하는 것으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골다공증 자체를 미리 검사를 해서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요. 그 이미 골다공증이 심하거나 그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좀 다치지 않게 조심조심 생활해야 되겠죠. 생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 어떻게 하면 이런 증상을 막을 수 있을까요, 교수님? 이제 뼈를 다치지 않게 예방하는 방법이 이제 아마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면이 일반 보행 중에 이제 문제가 많이 될 텐데요. 면이 고르지 않은 것을 걸으실 때는 이제 균형을 잡기 위해서 지팡이를 짚으시다든가 아니면은 보행기를 사용하시는 것도 네. 한 방법입니다. 네. 더불어서 이제 바닥에 미끄러운 뭐 신발이라든가 예. 슬리퍼 같은 것을 신으실 때는 상당히 조심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네. 고무를 깐다든가 굽이 낮은 신을 신는 것이 한 방편이 되겠습니다. 네, 네. 더불어서 이제 근력 증강을 위해서 이제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것이죠. 더불어 마지막으로는 칼슘과 이제 비타민 D가 있는 아주 균형 있는 식사를 섭취한다면은 뼈를 튼튼하게 할 수 있고 골절을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말씀하시고 보면은 뭐 자기의 생활 습관을 잘 이렇게 들여야 될 것 같고, 또 이제 그 거기에 걸맞는 운동. 그렇죠. 저희들이 나이가 먹으면 이 다리를 이제 걸을 때 말이죠. 드는 이 각도가 이게 줄어든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네. 자꾸만 넘어지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어쨌든 뭐 칼슘과 비타민 D를 섭취하는 것이 골다공증에 좋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 이제 칼슘 일일 권장량의 40% 정도밖에 이게 먹질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겠네요. 예. 그 칼슘 요거 어떻게 섭취하면 좋은지 화면을 준비했거든요. 지금부터 저희들이 알려드리죠. 튼튼한 뼈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영양소는 바로 칼슘. 칼슘은 우리 몸 세포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심장세포부터 뼈세포까지 모든 세포의 기능을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세포에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몸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 되겠고, 특히 뼈나 치아 같은 것은 골격을 형성하기도 합니다. 칼슘은 뼈를 구성하는 주요 성분. 따라서 충분한 양의 칼슘을 섭취해야만 건강한 뼈를 유지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하루 얼마나 많은 양의 칼슘을 섭취해야 하는 것일까? 칼슘의 하루 권장 섭취량은 성인의 경우 700mg, 폐경기 여성의 경우 800mg, 청소년은 800에서 1000mg을 권장하고요. 임신기에서도 1000mg, 그리고 골다공증 환자에게서는 하루 1000에서 1500mg의 섭취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뼈에 도움이 되는 오늘의 건강식품은 우유! 우유의 영양성분을 살펴보면 골격 형성에 도움이 되는 칼슘, 인을 비롯해 칼슘의 흡수를 도와주는 단백질 등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문제는 우유를 소화시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우유 속에 있는 유당을 처리하는 효소인 락타제가
숫자가 적거나 아니면은 효율이 떨어지거나 하게 되면은 들어온 우유를 처리하지 못해서 배가 아프다거나 설사를 하는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락타제의 기능 자체는 상대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나는 우유를 못 먹으니까 끝까지 못 먹는다, 뭐 이건 아니죠. 이처럼 소화 흡수되지 않으면 칼슘을 섭취해도 우리 몸속에서 유용하게 쓰이지 못하는데 우유 좀 더 효과적으로 먹을 순 없나요? 왜 없어요? 당연히 있죠. 고소한 우유와 담백한 두부를 이용한 요리. 지금부터 만들어 볼게요. 칼슘 푸드를 만든다. 푸드 스타일리스트 김형님. 우유 두부를 만들기 위해 우유, 소금, 식초를 준비한다. 냄비에 칼슘이 풍부한 우유와 소금을 넣고 늘어붙지 않게 저어주면서 약한 불로 우유를 끓여주는데 우유가 끓기 시작하면 식초를 넣어준다? 아니 왜? 두부 만드실 때 간수 넣으시잖아요. 저는 오늘 간수 대신 식초를 넣었는데요. 그 이유는 칼슘은 물에 잘 녹지 않지만 산성 상태에서는 물에 잘 녹기 때문에 식초를 넣어서 체내 칼슘 흡수율을 높여주기 때문입니다. 냄비 속에 우유가 약간 노란색을 띠며 순두부처럼 응고되면 면보자기에 걸러 사랑스러운 애인 다루듯이 조심스럽게 물기를 제거해준다. 이렇게 물기를 짜면 우유 두부가 되는데요. 이 우유 두부로 맛있는 샐러드 만들어 보겠습니다. 샐러드에 들어갈 신선하고 아삭아삭한 야채와 함께 드레싱 재료들을 준비한다. 드레싱을 만들기 위해 곱게 간 양파에 설탕, 식초, 소금을 넣고 잘 녹인 후 우유를 넣어주면 우와! 우유 드레싱 완성! 입맛 살려주는 양상추, 샐러리, 파프리카, 우유 두부 등을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 그릇에 예쁘게 담아주고 그 위에 준비한 우유 드레싱을 살며시 부어주면은 우와! 보기에도 상큼한 맛이 느껴지는 우유 두부 샐러드 완성이요! 뼈에 좋은 영양이 보이시나요? 아, 네. 우유 두부? 아우, 굉장히 색다른 것 네? 같은데요. 우유 두부? 아, 우유하고 두부. 네. 우유 두부 깜짝 놀랐어요. 네. 네. 뭔 얘기를 하시는지. 아, 근데 저도 칼슘의 섭취율을 높이기 위해서 한번 네. 만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우유 그 두부. 우유 두부 외에도 우유를 데워 마시거나 음. 과자나 시리얼 등과 함께 먹는 것도 칼슘 섭취에 흡수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저도 네. 뭐 즐겨 먹는 음식이라서 조금 안전이 됩니다만, 네. 아 저는 그 칼슘 섭취를 위해서 이 네. 생선을 그냥 뼈채 그냥 씹어 먹는 뼈채. 그런 뼈채 드시죠? 네, 그거 참 그러네요. 네. 뼈채 이제 먹는 그런 습관이 있는데, 아유 그러다 이제 가시에 걸려서 큰일 날 뻔도 하고 그랬지만 어쨌든 말이죠. 칼슘을 많이 먹는다고 해서 뼈가 튼튼해지는 것이냐? 아니라고 그래요. 이게 또 네, 그렇습니다. 참 안타깝죠. 칼슘도 제대로 먹어야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교수님 우리 칼슘 성분이 그 많은 것들 하면 이제 저희 어르신들이 이럴 때 이제 곰국 또 이제 도가니탕 뭐 왠지 그런 걸 먹으면 저런 데에 사이사이에 잘 끼어서 꽉 차서 뼈가 튼튼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런 좋은 음식이 있나요? 그 말씀하셨던 곰국 뭐 맛있죠. 맛있는데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크게 도움은 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왜 그러냐면 네. 이 소뼈를 본 이제 곰국에는 네. 칼슘뿐만이 아니고 인산이라는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러한 인산 우리 몸은 정상적으로 말씀드리면 칼슘과 인산이 서로 반대 작용을 합니다. 네. 그래서 칼슘이 많이 올라가면은 인산이 배설이 되고 인산이 많이 올라가게 되면 칼슘이 배설이 되는 그런 자정작용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곰국을 드시게 되면 네. 인산이 상대적으로 좀 많이 올라가는 효과가 일어납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그럼. 오히려 칼슘 흡수가 억제되는 그런 반대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크게 도움은 되지 않는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이제 흐물흐물거리고 좀 젤라틴 성분이 있어서 네. 혹시 이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네, 합니다. 그래도 좋은 단백질이니까요. 네, 피부도 네. 좋아지고 뭐 몸도 좋아지고. 곰국 많이 드시는 아유, 거죠? 그럼요. 그리고 네. 너무 많이 드신 것 같기도 하고. 네, 교수님 그렇다면 저희가 칼슘 섭취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식사 방법은 어떤 것들이 예. 있을까요? 뭐 말씀드렸던 대로 칼슘 매우 중요합니다. 네. 근데 그 외에도 이제 단백질이라든가 네. 비타민 D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영양소가 이제 뼈를 튼튼하게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하루 3끼 이제 균형 있는 식사를 정기적으로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식이요법만 해가지고는 또 안 될 것 같은데요. 이거 거기에 또 걸맞는 운동도 병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들이 쉽게 뭐 함께 할 수 있는 운동요법이 뭐 있나요?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운동은 제일 골다공증에 도움이 되는 것은
체중을 실는 운동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리면은 이제 걷기라든가 네. 아니면 계단 오르기, 뭐 조깅 등이 되겠는데요. 이런 것들이 골다공증 예방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대신 일반적으로 하실 때는 평상시보다는 몸을 움직일 때 약간 더 힘들게 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아주 짧고 강하게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몸의 뼈에다가 몸무게를 갖다 실는 그런 네. 방법이 좋겠고 매일 한 50회 정도 신체에 적절하게 운동 부하를 주는 것이 가장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보시면 요새 아파트 생활을 많이 하시니까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는 대신에 이제 계단을 오르내리시는 거죠. 예. 그렇게 하고 나이에 상관없이 최소한 하루에 한 30분 정도만 걷는다면은 네.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 아주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아는 그 트레이너 선생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걸을 때 너무 이게 착 힘을 풀어서 터벅터벅 걸으면 오히려 몸을 좀 피곤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는다. 운동 효과를 가지려면요 조금 빠르게 숨가쁘게 걸어야 운동 효과가 좋다고 그럽니다. 어쨌든 뭐 오늘 좋은 말씀 주시기 위해서 이곳에 나오신 한양대학교 구리병원 정형외과 박예수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요즘 무리하게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참 많으신데요. 무리하게 다이어트를 하면 우리 뼈에 있는 영양분들이 다 빠져나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골다공증에 걸리기가 쉽다고 그러거든요. S라인도 좋지만 말이죠. 네, 우리 선생님 대문자 S라인도 좋지만 골다공증에 걸리지 않는 것, 건강을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되죠? 네, 그리고요 우울증을 앓는 사람들도 골다공증에 걸리기 쉽다고 하거든요. 네. 특히 폐경을 앞두고 있는 여성들도 어머니가 계시다면 가족들의 관심과 배려가 아주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죠. 네. 정기적으로 골밀도 검사 받는 것. 그렇습니다. 네. 그래요. 여성분들뿐만이 아니라 남성들에게도 골다공증이 요즘 많이 생긴다고 그러니까 뭐 5명 중에 1명 꼴로 굉장히 많은 수치인데 50대 이후부터는 골밀도 검사 요거 꼭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우리 해외 동포야 또 우리 건강을 걱정하는 국민 여러분께 저희들이 좋은 소식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더 알찬 정보로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